억만장자 박지우는 새로 맞은 아내가 비밀리에 아이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한다. 끓어오르는 의심을 잠재울 수 없었던 그는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는 초라한 정원사로 변장하고 닫힌 문 뒤에서 자신의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조사한다.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그의 세상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끔찍한 진실이었다. 자신의 직업을,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걸고 아이들을 보호하는 용감한 가사도우미 김소희. 그리고 박지훈이 마침내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거짓된 변장을 벗어 던졌을 때 억눌려 있던 진실은 격렬한 폭풍처럼 터져 나온다. 이것은 배신으로 시작된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이자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사랑, 그리고 가장 약한 이들을 위한 정의의 이야기다. 그 잊을 수 없는 결말에 이르는 방식은 누구도 믿기지 않을 것이다. 계속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시청하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차가운 금속성의 정원 가위가 박지훈의 손에서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다. 억만금의 계약서에 서명하던 굳은 살 하나 없던 그의 손이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자신이 설계한 한남동 저택의 거대한 부엌 창문을 통해 안을 보고 있었다. 그의 새 아내, 완벽한 아내인 척했던 윤서진이 눈부시게 하얀 대리석 부엌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아름답게 꾸민 얼굴은 차가운 분노로 잔혹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멍청한 계집애, 얼음장 같은 목소리였다. 그녀는 6살 난 그의 딸, 박하린을 대리석 카운터 쪽으로 세게 밀쳤다. 아이가 억눌린 신음과 함께 훌쩍였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식탁은 아침 식사 전에 차려야지. 후에 차리는 게 아니잖아. 하린의 작은 손이 부딪힌 연약한 팔을 감싸 쥐었다. 아이의 크고 파란 눈은 이미 흐르지 않는 법을 배운 듯한 눈물로 그렁그렁 반짝였다. 그 뒤편 차가운 바닥에는 이제 겨우 2살인 아들 박이준이 아끼는 장난감 블록 옆에 주저앉아 이 끔찍한 광경을 소리 없이 혼란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거기 가만히 서 있지 마. 윤서진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제 아들에게로 향했다. 저거 당장 주워. 너희 둘 다 어쩜 이렇게 똑같아. 게으르고 버릇없고. 너희 아버지는 이 집을, 이 모든 걸 지키기 위해 밖에서 개처럼 일하시는데 너희는 이 간단한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거니? 밖에서 잘 다듬어진 화단 뒤에 초라한 작업복 차림으로 웅크린 박지훈은 폐가 터질 것처럼 숨을 억지로 참았다. 2주, 지옥 같은 2주 동안 그는 자신의 저택에서, 자신의 집에서 완벽한 타인으로 정원사로 변장하여 살고 있었다. 오직 아이들을 위해 지었던 이 꿈의 집에서 낯선 사람인 척해야 하는 2주간. 아내 윤서진에게는 한 달간의 긴급 뉴욕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을 한 지 2주가 되는 날이었다. 이 모든 연극은 그가 거액을 주고 고용한 그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전화를 받아주는 무명배우 이도윤에 의해 아슬아슬하게 뒷받침되고 있었다. 다시 내 말에 불복종하면 그땐 저녁 식사 없이 잠자리에 들 줄 알아. 윤서진이 마지막으로 날카롭게 경고했다. 이해했어? 하리는 아무 말 없이 눈을 내리깔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어쩌면 배고픔이 너한테 예의범절을 제대로 가르쳐줄지도 모르지. 윤서진은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며 비싼 타일 위를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를 요란하게 내며 부엌을 나섰다. 그녀는 유리문 바로 바깥에서 울타리를 다듬는 척하며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박지훈과 거의 충돌할 뻔했다. 어딜 앞 좀 보고 다녀. 그녀가 혐오스럽다는 듯 쏘아붙였다. 내가 여기 걷는 거 안 보여? 죄송합니다, 사모님.
박지훈은 훈련받은 대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의 심장은 굴욕감과 분노로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흙 묻은 낡은 작업화부터 땀으로 색이 바랜 데님 셔츠까지 벌레 보듯 훑어보았다. 당신 같은 사람들은 항상 이래. 원하는 대로 아무데나 돌아다니지. 가사 도우미 김소희가 이 형편없는 일에 당신 같은 사람에게 많은 돈을 주지 않았으면 좋겠네. 이것 좀 봐. 이 울타리. 완전히 삐뚤어졌잖아. 당장 바로 고치겠습니다, 사모님. 고치는 게 좋을 거야. 그녀는 경멸을 담아 중얼거리며 비싼 향수 냄새를 남기고 성큼성큼 걸어갔다. 정확히 2주 전, 은은한 원두 커피 향과 값비싼 가죽 소파 냄새가 배어있는 서울 강남의 최고급 로펌 사무실. 박지훈은 유일한 친구이자 그의 법률 대리인인 최민석 변호사와 마주 앉아 있었다. 박지훈, 당신 지금 제정신이야? 최민석이 뜨거운 머그잔을 책상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당신 집에 정원사로 변장하고 들어가겠다고. 지금 이게 무슨 영화 찍는 줄 알아, 박 사장? 이것만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불법이야, 알아? 최민석이 경고했다.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 있어. 주거 침입은 물론이고 사생활 침해, 사기죄까지. 부부 사이라도 이건 안 돼. 내 집이야. 내 아이들이 있는 내 집에서 그건 침해가 아니야. 박지훈이 날카롭게 말을 잘랐다. 최민석은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좋아, 일단 진정하고 말해봐. 도대체 무슨 일이야? 박지훈은 말없이 일어나 통유리 창밖으로 3월의 따스한 햇살에 눈부시게 빛나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저 아래 세상은 저렇게 평화로운데 아이들 때문이야.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댄 채 조용히 말했다. 뭔가 아주 잘못됐어. 그는 돌아섰다. 하린이는 그 애는 매일 저녁 내가 현관에 들어서면 아빠 하고 소리치면서 나에게 달려오곤 했어. 이젠 내가 들어가면 소파 뒤로 숨어. 윤서진이 그녀가 옆에 있으면 이준이는 얼어붙은 것처럼 거의 말을 안 해. 그리고 윤서진, 그녀가 변했어. 결혼 전과 완전히 달라. 얼음장처럼 차갑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해. 최민석은 심각한 표정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다. 잠깐, 지금 그녀가 아이들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박지훈은 망설였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그것이 현실이 될 것만 같았다. 지난주에 하린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 아빠가 없으면 규칙이 완전 다르다고. 그게 무슨 뜻이냐고 내가 되물었을 때 아이가 그대로 굳어버렸어. 그냥 혼란스러워서 한 말이라고 했지만 나는 봤어, 민서가. 아이의 눈에 서린 거. 그건 두려움이었어. 진짜 공포였다고. 최민석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당장 그녀에게 맞서. 그게 아빠가 할 일이지. 무엇 때문에? 아빠가 없으면 규칙이 다르다는 6살 아이의 말 때문에. 내 단순한 느낌 때문에. 그녀는 날 비웃을 거야. 날 미친놈 취급하겠지. 그래서 자네 계획이 뭐야? 진실을 알아내는 것. 박지훈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내 모든 걸 걸고 진실을 알아낼 거야. 내가 틀렸다면, 내가 과민 반응한 거라면 차라리 괜찮아. 하지만 만약 내가 옳다면. 그의 목소리가 강철처럼 굳어졌다. 그럼 난 오래전에 했어야 할 일을 할 거야. 내 아이들을 무슨 수를 써서든 보호하는 것.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 꼬박 3일이 걸렸다. 그는 먼저 대학로에서 고생하는 무명배우 이도윤을 은밀하게 고용했다. 그에게는 박지훈인 척
윤서진과 짧은 안부 전화 몇 통만 해주는 조건으로 거액을 지불했다. 그런 다음 그는 동묘 구제시장을 직접 뒤져 가짜 수염과 낡은 모자, 해진 청바지, 그리고 흠집투성이의 작업화를 샀다. 자신의 신용카드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물건들이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낡은 모텔 거울 앞에 섰을 때 그는 거울 속에 비친 남자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피곤에 절고 삶에 지친 낯선 남자의 모습, 완벽했다. 출장을 떠나기 전 윤서진과의 대화는 예상대로 긴장감이 흘렀다. 한 달 전체요? 그녀는 슬픔보다는 기묘한 호기심이 어린 어조로 물었다. 뉴욕의 투자자들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직접 검토하고 싶어 해요. 그는 준비한 대로 말했다. 자꾸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요. 비행기 값이 너무 비쌀 테니까. 그녀는 이해한다는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박지훈은 맹세코 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스쳐 지나간 그 찰나의 빛. 그것은 명백한 안도감이었다. 아이들이 당신을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말했다. 부디 잘 돌봐주세요. 물론이죠. 그녀는 입꼬리만 당겨 얇게 웃었다. 저를 믿으셔도 돼요. 그날 밤 그는 가지 않을 출장을 위해 보란듯이 짐을 싸는 척하며 그녀가 거실에서 몰래 전화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그래. 한 달 내내 없을 거래. 그녀가 누군가에게 기쁜 듯 속삭였다. 마침내 이 집을 내 방식대로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됐어. 통제라는 그 단어가 박지훈의 심장을 차갑게 내리눌렀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로버트라는 가짜 이름의 새 정원사가 도착했다. 3주 전에 새로 고용된 가사도우미 김소희가 뒷문을 열었다. 그녀는 28세 정도로 보였고 갈색 머리를 깔끔하게 포니테일로 묶었으며 그 눈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사람을 꿰뚫어 보는 듯 조심스러웠다. 새 정원사 분이시군요. 그녀가 부드럽지만 예의 바르게 말했다. 네, 선생님. 박지훈이 일부러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이름은 로버트입니다. 저는 소희예요. 윤 사모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쪽으로 오시죠. 그녀는 장미덤불 다듬기, 분수대 청소, 잡초 제거 등 오늘 할 일들을 차분하게 안내했고 그는 그녀의 태도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그녀는 공손했지만 그 태도에는 조금의 굴종도 아첨도 없었다. 그녀의 꾸밈 없는 친절함에는 진정성이 느껴졌는데 이런 종류의 부잣집에서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박지훈이 막 연장 창고에서 나와 밖으로 나섰을 때 윤서진이 부엌으로 들어섰다. 사모님, 이분이 오늘부터 일하실 새 정원사예요. 김소희가 소개했다. 윤서진은 노골적인 경멸이 담긴 눈빛으로 그를 위아래로 힐끗 훑어보았다. 지난번 그 쓸모없는 사람보다는 낫기를 바라요. 그 남자는 정말 희망이 없었으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모님. 박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다. 그래야 할 거예요. 난 내 눈에 거슬리는 무능함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녀가 사라진 후 몇 시간 동안 박지훈은 침묵 속에서 일했다. 평생 연필과 서류만 잡아왔던 그의 부드러운 손은 거친 연장들 때문에 금세 물집이 잡히고 붉게 부어올랐다. 하지만 이 육체적인 고통은 자신의 집을, 자신의 아이들을 밖에서 몰래 훔쳐봐야만 하는 낯선 사람인 척해야 하는 가슴의 통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오전 중반쯤 거실의 유리문이 열렸다. 6살 하린이가 어린 동생 이준이의 손을 꼭 잡고 마당으로 나왔다. 이준이는 아직 걸음이 어설펐지만 누나를 의지하며 단호하게 그녀 옆을 아장아장 걸었다. 누구예요? 하린이가 김소희에게 속삭였다. 새 정원사 분이셔. 김소희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성함은 로버트래. 하린은 순진한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갸웃하며 그를 살폈다. 전에 계시던 미겔 선생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그분은 더 좋은 다른 직장을 찾으셨단다. 김소희가 둘러대며 대답했다. 박지훈은 차마 아이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장미덤불을 다듬는 척하며 시선을 내리깔았다. 사랑하는 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빠가 아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을 듣는 것은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심장을 베는 고통이었다. 안녕하세요. 그는 겨우 중얼거렸다. 안녕하세요. 하린이가 수줍게 인사했다. 이준희는 그저 말없이 작은 주먹을 쥐고 흔들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들이 다시 차가운 저택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박지훈은 아이의 작은 어깨가 축 처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넓은 마당을 가득 채웠던 그 청량한 웃음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거운 침묵으로 대체되어 있었다. 정오쯤 김소희가 그에게 시원한 물 한 잔과 김치찌개와 달걀말이가 정갈하게 담긴 도시락을 가져왔다. 날이 더운데 배가 고프실 것 같아서요. 드시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놀라서 말했다. 그들은 하린이가 태어났을 때 그가 직접 심었던 이제는 거대해진 참나무 그늘 아래에 함께 앉았다. 이런 일을 오래 하셨나 봐요. 그녀가 스스럼 없이 물었다. 정직하게 땀 흘려 하는 일은 다 정직한 일이죠. 그가 얼버무렸다. 가족은요? 그는 잠시 멈칫했다. 이혼했어요. 아이들은요? 죄송합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인생이란 게 항상 계획대로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더군요. 김소희가 그 말에 희미하게 공감의 웃음을 지었다. 여기 아이들은 참 착하고 사랑스러운데 그냥 너무 조용해요. 조용하다고요? 그가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으로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저택의 창문 쪽을 흘끗 바라보며 망설였다. 아니에요. 어쩌면 제가 괜한 착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잊어주세요. 하지만 박지훈은 그녀의 눈에서 그것을 똑똑히 보았다. 단순한 걱정이 아닌 깊은 염려였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는 자신의 끔찍한 본능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저 아름답고 차가운 집 안에서 어둡고 끔찍한 무언가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었다. 셋째 날이 되자 박지훈의 변장은 더 이상 그에게 어색한 연기가 아니었다. 젖은 흙과 톡 쏘는 비료 냄새가 그의 손톱 밑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그의 등은 종일 화단을 굽히느라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의 가슴을 짓누르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자신의 아이들이 바로 저 유리창 너머 조용한 두려움 속에서 매 순간을 버티며 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고통 말이다. 그날 늦은 오후 하린이와 이준희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돌아왔다. 윤서진이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그들을 맞이했다. 부엌 창문 바로 너머에서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울타리를 다듬고 있던 박지훈은 그들의 모든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오늘 하루 어땠니, 하린아? 윤서진이 마치 다정한 엄마처럼 기만적으로 달콤한 목소리로 물었다. 좋았습니다. 하린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조용히 대답했다. 뭐가 좋았다고? 똑바로 말해야지. 하린이가 움찔하며 깜빡였다. 좋았습니다, 사모님. 아니, 다시 시도해. 하린이의 작은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좋았습니다, 윤서진 사모님. 그래, 그게 훨씬 낫네. 이제 동생 데리고 위층으로 조용히 올라가서 아무것도 만지지 않도록 해. 알겠니? 내 윤서진 사모님. 박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집안의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로봇처럼 말한 적이 없었다. 그들은 심지어 나이든 운전기사나 직원들도
모두 친근하게 이름으로 불렀었다. 윤서진이 고작 몇 주 만에 그의 아이들을 감정이 없는 낯선 사람으로 만들었다. 1시간쯤 후 이준희의 희미하고 서러운 울음소리가 복도를 통해 울려 퍼졌다. 박지훈은 본능적으로 수풀에서 고개를 들었고 바로 그때 작은 아들이 그의 작은 봉제 코끼리를 손에 들고 부엌 밖으로 아장아장 걸어 나오는 것을 제때에 보았다. 그 코끼리는 윤서진이 몇 초 후 귀신같이 나타났고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롭고 차가웠다. 내가 그 더럽고 냄새나는 장난감을 집 안으로 끌고 다니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녀는 쏘아붙이며 아이의 작은 손에서 그것을 거칠게 낚아챘다. 이준희가 그것을 향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으며 훌쩍였다. 더러워. 너는 이제 이걸 가지고 놀 아기가 아니야. 그녀는 경멸스럽게 말하며 그것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이준희는 숨이 넘어갈 듯 주체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다. 박지훈의 손가락 마디가 전정 가위의 손잡이 주위에서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하얗게 변했다. 그의 아들은 겨우 2살이었다. 그리고 저 코끼리는 아이의 엄마가, 그의 죽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준희에게 안겨준 유품이었다. 이준희는 엄마가 돌아가신 이후로 매일 밤 그 코끼리를 부둥켜 안고 잤었다. 윤서진은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지만 그녀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바로 그때 김소희가 행주를 들고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왔다. 사모님, 그녀가 차분하지만 조심스럽게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저 장난감을 세탁할 수 있습니다. 금방 깨끗하게 세탁하기 쉬워요. 윤서진은 천천히 몸을 돌렸고 그녀의 눈은 살기마저 띄며 가늘어졌다. 내가 지금 당신 의견을 물었나요? 아니요, 사모님. 그저... 김소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럼 상관하지 마세요. 윤서진이 말을 잘랐다. 당신은 이 집의 가정부일 뿐이지 아이들 엄마가 아니에요. 김소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시선을 내리깔았다. 네, 사모님, 명심하겠습니다. 윤서진이 만족한 듯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을 때 김소희는 재빨리 이준희 옆에 웅크리고 앉아 박지훈이 들을 수 없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그녀가 가져온 깨끗한 행주로 부드럽게 아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닦아주자 소년의 격렬했던 울음이 점차 느려졌다. 박지훈은 그 광경을 보며 불타는 분노와 동시에 알 수 없는 깊은 감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다. 그가 고용한 저 낯선 여인이 저 지옥 같은 지붕 아래에서 조용히 그리고 누구보다 용감하게 그의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날 밤 그가 로버트라는 가명으로 머물고 있던 한남동 저택과는 비견할 수 없이 초라한 월세 원룸에서 박지훈은 접착제 때문에 따가운 가짜 수염을 떼어내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지친 모습을 응시했다. 접착제가 피부에 불쾌한 붉은 자국을 남겼다. 하지만 정말로 그의 살을 태우는 듯 타들어가는 것은 그가 오늘 낮에 목격한 그 장면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잠겨있던 오래된 사진첩을 스크롤했다. 하린이의 첫 유치원 무용 발표회, 이준희의 2번째 생일 파티. 두 아이 모두 케이크의 설탕 프로스팅이 뺨에 묻은 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활짝 웃고 있었다. 이제 그들의 얼굴에서 그 순수한 미소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아내 윤서진의 전화였다. 그는 2번의 신호음이 울리도록 일부러 놔둔 후 목소리를 가다듬고 받았다. 여보, 회의는 잘 돼가요? 그녀가 꿀이 떨어지는 듯 나긋하게 물었다. 길고 긴 날들이네요. 하지만 다행히 진전이 좀 있어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여기는 모든 게 완벽해요. 걱정 말아요. 아이들이 드디어 규율이라는 걸 배우고 있거든요. 규율이라고요? 네, 아주 조용하고 공손해졌어요. 당신도 돌아오면 분명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는 그녀의 목소리에서 숨길 수 없는 만족감을 들을 수 있었다. 그것은 질서로 교묘하게 위장한 끔찍한 통제의 소리였다. 듣게 되어 기쁘네요. 그는 이를 악물고 침착하게 말했다. 그럼요. 당신이 돌아오면 아이들이 얼마나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은 방향으로요? 그는 그 말을 조용히 되풀이했다. 그녀가 전화를 끊은 후 박지우는 차가운 방바닥의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아 오랫동안 침묵했다. 변하고 있다고요. 그녀는 말했다. 더 나은 방향으로요? 아니,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건 변하는 게 아니야. 그건 부서지고 있는 거야. 다음 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인 이른 새벽에 그는 저택으로 돌아왔다. 아직 어슴푸레한 뒷마당을 가로지를 때 그는 2층에서 격앙된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다. 윤서진의 얼음처럼 날카롭고 환한 목소리, 그리고 그에 맞선 할인이의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할인이 방 창문 아래 담쟁이 덩굴이 우거진 곳으로 기어갔다. 다행히 커튼이 안을 볼 수 있을 만큼만 살짝 열려 있었다. 윤서진은 잠옷 차림의 아이 침대 앞에 서 있었고 아이가 덮고 자던 이불은 반쯤 바닥에 끌린 채 벗겨져 있었다. 이 침대꼴이 이게 뭐야? 이게 어디 숙녀가 방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니? 하지만 노력했어요. 할인이가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노력이 부족하잖아. 다시 해. 할인이는 무거운 겨울 담요를 작은 몸으로 낑낑대며 매트리스 위로 팽팽하게 당기려고 애썼고 그 작은 손이 이불의 모서리를 더듬었다. 아니, 그렇게 말고. 윤서진이 소리쳤다. 넌 정말 침대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면 도대체 쓸모가 없어. 투명한 눈물이 할인이의 뺨을 소리 없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지만 아이는 각이 잡혀 완벽해질 때까지 손을 멈추지 않았다. 그게 훨씬 낫네. 다음번엔 처음부터 제대로 해. 윤서진이 방을 횡하니 떠날 때 박지우는 이준희가 자신의 담요를 껴안고 아장아장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할인이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어린 동생을 와락 부서져라 꼭 안았다. 괜찮아, 이준아, 괜찮아. 그녀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나가 있잖아, 괜찮아. 박지우는 차가운 외벽에 이마를 기댔고 온몸이 견딜 수 없는 무력감과 분노로 떨렸다. 모든 본능이 당장 저 유리창을 깨고 뛰쳐들어가서 저 여자를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아직은 그녀의 만행을 증명할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얻을 때까지는. 그날 아침 식사 시간에 그는 식당 창문 근처에서 일부러 소리를 내며 울타리를 다듬는 척했다. 안에서는 윤서진이 스크램블 에그, 바삭한 베이컨, 버터를 바른 토스트가 가득 담긴 접시를 자신에게 차렸다. 완벽한 아침 식사였다. 하지만 그녀는 할인이에게 그 절반도 안 되는 양을 주었고 이제 겨우 2살인 이준희에게는 작은 우유 한 컵과 딱딱한 빵 한 조각만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해. 그녀는 퉁명스럽게 선언했다. 조금만 더 먹어도 될까요? 할인이가 주변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직 배가 고파요. 쾅! 윤서진이 포크를 대리석 식탁에 세게 내려놓았다. 뭐? 지금 돼지가 되고 싶다는 거니? 그게 네가 원하는 거야? 알아도 과식하는 아이들은 부모를 창피하고 당황하게 만들 뿐이야. 할인이는 의자에서 몸을 최대한 움츠렸다. 아니요, 사모님.
그럼 조용히 하고 내가 준 것이나 먹어. 그때 김소희가 주스잔을 들고 조용히 문에 나타났다. 사모님, 괜찮으시다면 제가 어린 아이를 위해 무언가 추가로 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직 겨우 2살이라. 윤서진이 고개를 휙 돌려 날카롭게 그녀를 노려보았다. 지금 내가 내 아이들을 어떻게 먹이는지 당신이 감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모님. 물론 아닙니다. 김소희가 재빨리 고개를 숙였다. 좋아요. 왜냐하면 당신이 이 집에서 이 직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당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기억해야 할 테니까요. 박지훈은 전정 가위를 쥔 손가락 마디마디가 부서질 것처럼 아플 정도로 꽉 쥐었다. 더 많은 음식을 향해 손을 뻗는 그의 어린 아들의 작고 배고픈 훌쩍임 소리가 그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을 낙인처럼 새겨졌다. 윤서진이 핸드백을 챙겨 방을 나간 직후 김소희가 즉시 바나나와 딸기가 담긴 작은 접시를 들고 돌아와 아이들 옆에 몰래 놓아주었다. 자, 이거 빨리 먹어. 그녀가 속삭였다. 사모님이 보지 못하게 얼른. 박지훈은 유리창을 통해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와 목이 조여왔다. 그가 고작 가사도우미로 고용한 이 낯선 여인이 자신의 생계가 걸린 직업을 걸고 그의 아이들에게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 뼈저리게 깨달았다. 김소희는 단지 친절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집에서 유일하게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날 오후 늦게 박지훈이 집 뒤편 한적한 길을 갈퀴질하는 동안 김소희가 빈 물뿌리개를 들고 그에게 다가왔다. 장미가 참 아름답게 폈네요. 그녀가 마치 혼잣말처럼 하지만 창문 쪽을 흘끗 살피며 조용히 말했다. 그러게요. 특히 하린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었죠. 그가 역시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참 사랑스러운 아이예요. 김소희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가끔 보면 너무 겁에 질린 것 같아요. 박지훈은 하던 일을 멈추고 천천히 그녀에게로 몸을 돌렸다. 혹시 저 이상한 점이라도 눈치채셨나요? 김소희는 망설였다. 그녀의 불안한 눈이 다시 한번 집 쪽으로 향했다. 가끔 남편이 집을 비우면 사람들이 변하곤 하죠.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들은 밖에서는 완벽하게 보이기를 좋아하지만 닫힌 문 뒤에서는 자신보다 약하고 작은 사람들에게 그 스트레스를 화풀이하곤 해요. 그들의 눈이 오랫동안 의미심장하게 마주쳤다. 그녀는 끝까지 윤서진의 이름을 입에 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박지훈은 무겁게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맞아요. 아이들은 적어도 자신의 집에서만큼은 결코 두려워해서는 안 되죠. 김소희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떨며 내쉬었다. 네, 맞아요. 그래서는 안 되죠. 그날 밤 싸구려 형광등이 깜박이는 월세 원룸의 딱딱한 천장을 바라보며 깨어 누워있던 박지훈은 어둠 속에 혼잣말을 속삭였다. 내가 가고 있어, 내 아가들아.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버텨. 끔찍했던 둘째 주가 끝날 무렵 박지훈은 무엇이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지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었다. 거칠어진 연장 때문에 갈라지고 피가 나는 그의 손인지 아니면 매일같이 조금씩 속수무책으로 부서지는 그의 마음인지 윤서진의 잔인함은 이제 완벽한 일상이 되었고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고 마치 오래 연습된 연극처럼 진행되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아이들을 비난할 새로운 이유를 찾아냈다. 제자리에 놓이지 않은 장난감, 구겨진 침대 시트, 바닥에 떨어진 작은 빵 부스러기. 그 모든 사소한 실수들이 아이들을 벌주고 통제할 이유가 되었다. 김소희는 그 폭력 속에서
조용히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윤서진과 어리석게 직접적으로 맞서지 않았다. 그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더 큰 불똥이 튈 뿐이라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은 자비의 순간들을 만들었다. 배고픈 이준희를 위해 식료품 저장실 문 뒤 선반에 여분의 간식을 몰래 숨겨두고 윤서진이 벌로 담요 없이 자라고 명령한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할인이의 침대에 부드러운 담요를 몰래 놓아주는 시기였다. 박지훈은 정원 구석, 그의 은신처에서 이 모든 것을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윤서진은 체면을 위한 주간 부인들의 브런치 모임을 주최했다. 이웃의 세 여인이 값비싼 명품 선글라스와 가십을 스포츠처럼 즐기는 부류 특유의 인위적인 미소를 짓고 저택에 도착했다. 아이들아, 이리 내려와서 내 친구분들께 인사하렴. 윤서진이 테라스에서 아이들을 불렀다. 할인이는 위층 계단에 나타났고 이준희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녀는 숨 막힐 듯 허리에 너무 세게 묶인 리본이 달린 옅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이준희는 아직 균형 잡는 법을 배우는 중이라 걸음이 위태롭게 비틀거렸다. 어머, 정말 사랑스럽네요. 한 여인이 영혼 없는 감탄사를 내뱉었다. 정말 작은 천사들 같아요. 다른 여인이 말했다. 네, 그렇죠? 윤서진이 마치 잘 훈련된 애완견을 뽐내듯 자랑스럽게 말했다. 드디어 아이들이 행동을 바르게 하고 있어요. 역시 약간의 엄격한 규율이 놀라운 일을 하죠. 그녀는 아이들을 마치 전시회에 내놓은 트로피처럼 손님들 더 가까이로 안내했다. 자, 숙녀분들에게 네가 얼마나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지 보여주렴. 할인이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여자들을 보고 모기만 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더 크게 윤서진이 요구했다. 안녕하세요. 그래, 그게 훨씬 낫네. 박지훈은 바로 근처에서 그들의 대화가 다 들리는 거리에서 울타리를 다듬으며 이를 악물었다. 그는 몇 년 전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기를 바라며 이 테라스를 직접 설계했다. 눈부신 흰 대리석, 정성껏 손질된 화단의 식물들, 평화롭게 물소리를 내는 분수. 이제 그 모든 것이 그의 아이들을 위한 굴욕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10분간의 피상적이고 얕은 대화가 끝난 후 윤서진은 아이들에게 볼 일이 끝났다는 듯 손짓했다. 이제 그만 위층으로 올라가서 조용히 해. 어른들이 중요한 이야기 중이야. 네, 윤서진 사모님. 할인이가 조용히 말했고 로봇처럼 이준희를 데리고 멀리 갔다.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자마자 한 여인이 참을 수 없다는 듯 킬킬 웃었다. 당신 정말 엄격하네요, 윤서진 씨. 우리 딸은 저렇게 1분도 가만히 서 있지 않을 거예요. 그건 당신이 아이를 제멋대로 뛰어다니게 방치하니까 그렇죠. 윤서진이 자부심에 가득 차 대답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명확한 구조, 단호한 손길, 그리고 확실한 규칙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약해 빠진 어른으로 자라죠. 박지훈의 전정 가위를 잡은 손에 너무 힘이 들어간 나머지 손바닥에 물집이 터져 피가 배어 나왔다. 그는 그녀가 내뱉는 모든 말이 자신의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늦게 그는 할인이 방에서 다시 윤서진을 보았다. 그녀는 아이의 작은 서랍을 모조리 뒤집어 엎으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지저분해. 어쩜 이렇게 항상 지저분해. 그녀가 침대 밑에서 할인이가 아끼던 작은 봉제 토끼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마치 끔찍한 범죄의 증거라도 되는 것처럼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어 올렸다. 너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놀기엔 너무 컸어. 문 앞에 겁에 질려 서 있던 할인이가 굳어버렸다.
그거 제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다. 더 이상 아니야. 윤서준은 그것을 아까 이준희의 코끼리를 버렸던 그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다. 뭐, 울고 싶어? 어디 한번 실컷 울어봐. 어차피 그런 눈물은 나에게 조금도 통하지 않아. 하린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 자리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서 있었다. 김소희가 몇 분 후에 이 광경을 보고 달려온 듯 나타났고 그녀의 손은 분노로 꽉 쥐어져 있었다. 사모님, 제발, 아이는 겨우 6살이에요. 윤서진이 조각상처럼 천천히 돌아섰다. 당신은 당신의 이 직업을 즐기나요, 김소희 씨? 네, 사모님. 그럼 기억해. 내게 이 일을 제기하는 것은 당신의 그 위치가 아니야. 그 한마디면 충분하지 않았나요? 윤서진이 쏘아붙였다. 다음번에 당신이 감히 또 선을 넘으면 당신은 그날로 해고될 거야. 김소희의 눈이 하린이의 공포에 질린 눈과 허공에서 잠시 마주쳤다. 그것은 괜찮다는, 내가 있다는 소리 없는 위안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 방을 걸어 나갔다. 그날 밤 그의 차갑고 좁은 월세 원룸에서 박지훈은 자신이 오늘까지 목격한 모든 것을 법정 증거처럼 작은 수첩에 꼼꼼히 기록했다. 14일째, 그녀는 하린이의 토끼 인형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김소희를 해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했다. 아이들의 식사량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하린이의 눈은 텅 비어 공허하다. 그는 이제 말로만 하던 증거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는 다음 날 용산 전자상가에서 아주 작은 고성능 디지털 녹음기를 사서 정원사 셔츠 아래 주머니 깊숙이 숨겼다. 다음 날 아침 박지훈이 부엌 창문 바로 옆에서 낙엽을 갈퀴질하는 척하는 동안 그는 윤서진의 목소리를 들었다. 낮고 차갑고 독이 가득한 목소리였다. 이게 뭐니, 하린아. 소녀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제 그림이에요. 무엇을 그린 거니? 하린이가 망설였다. 엄마를요? 엄마? 윤서진은 날카롭고 잔인한 비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어딜 봐서 나라는 거니? 아니요, 제 진짜 엄마요. 쫙 하고 피부에 맞은 소리가 아니라 두꺼운 도화지가 찢어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내 진짜 엄마는 죽었어. 가구 없다고. 윤서진이 찢어진 그림을 바닥에 던지며 말했다.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나야. 나를 존중해야 해. 박지훈은 속이 격렬하게 뒤틀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금도 하린이의 얼굴에서 그의 먼저 떠난 아내의 미소를, 그 온화하고 인내심 많고 사랑으로 가득 찼던 그녀의 모습을 거의 매일같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윤서진은 감히 그녀의 기억조차 아이에게서 지우고 있었다. 그는 눈물이 눈을 찔러 시야가 흐려져도 기계적으로 갈퀴질을 계속하도록 자신을 강요했다. 그녀가 의심하지 않고 계속 말하게 해야 했다. 그날 밤 그의 차 안에서 재생된 녹음기는 열린 부엌 창문을 통해 윤서진의 목소리를 너무나 명확하게 포착했다. 응, 아이들이 드디어 행동을 바르게 하고 있어. 그녀가 누군가와 전화통화로 말했다. 역시 두려움이 사랑보다 훨씬 더 잘 통해. 사랑은 아이들을 버릇없고 나약하게 만들 뿐이야. 박지훈은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도록 핸들을 쥔 채 그 녹음 파일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다. 그녀가 내뱉은 모든 단어는 이제 그녀의 관에 박힐 또 하나의 못이 되었다. 이틀 후 윤서진은 작정이라도 한 듯 부엌에서 김소희를 구석으로 몰아 궁지에 몰았다. 나는 요즘 이상한 점을 하나 눈치챘어, 김소희 씨. 윤서진이 기만적으로 침착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시작했다.
당신은 이상하게도 내가 아이들을 훈육할 때마다 귀신같이 항상 그 근처에 나타나는 것 같아. 김소희는 깨끗한 행주를 들고 있던 손을 그 자리에서 멈췄다. 저는 그저 이 집안일을 원활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입니다, 사모님. 아, 정말 그럴까? 윤서진이 뱀처럼 그녀에게 더 가까이 다가섰다. 아니면 혹시 내 육아 방식에 감히 간섭하려고 드는 건 아니고? 절대 아닙니다, 사모님. 김소희가 물러서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저는 그저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뿐입니다.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 윤서진이 그녀의 얼굴 가까이로 자신의 얼굴을 숙여 말했다. 그건 말이지. 당신이 지금 누가 당신에게 월급을 주는지 그걸 정확히 기억하는 거야. 김소희는 마른 침을 삼켰다. 네, 사모님.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 당신이 내 의붓 자식들을 감화시켜 내게서 떼어내려고 한다고 내가 조금이라도 의심하게 된다면 나는 당신이 이 서울 바닥에서 다시는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마지막 경고를 날리고 하이힐이 타일 위에서 위협적으로 울리는 소리를 내며 부엌을 걸어 나갔다. 박지우는 정원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들었고 그의 맥박은 분노로 귀에서 쿵쿵 뛰었다. 저런 노골적인 위협 아래에서도 김소희가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지키는 방식은 그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동시에 깊은 감탄을 안겨주었다. 점심시간에 그녀는 그에게 평소처럼 밥과 물을 가져왔지만 그녀의 얼굴에서는 늘 있던 희미한 미소조차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잠시 동안 그 참나무 아래에서 아무 말 없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기 전에 혹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물론이죠, 소희 씨. 그가 말했다. 저는 예전에 아버지가 아주 잔인했던 집에서 일했어요. 그녀가 주변을 살피며 속삭였다. 그는 정말 사소한 일에도 어린 아들에게 소리를 질렀죠. 저는 그때 그 직업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하고 침묵했어요. 나중에 상황이 더 악화된 후 그 소년이 결국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때 다시는 침묵하지 않겠다고 제 자신과 맹세했어요. 박지우는 목이 메어 그녀를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옳은 일을 하는 것과 직업을 유지하는 것 사이에서 그런 끔찍한 선택을 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데요. 이젠 더 이상 신경 안 써요. 그녀가 단호하게 조용히 말했다. 어떤 아이도 적어도 자신의 집에서만큼은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박지우는 이 순간 그녀에게 모든 것을 자신이 누구인지, 왜 정원사로 위장해 여기에 있는지 전부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아직은. 김소희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그를 보고 희미하게 웃었다. 이상하네요. 로버트 씨, 당신은 누군가를 참 많이 생각나게 해요. 그녀가 말했다. 아, 제 돌아가신 아버지요. 그분은 참 조용했지만 일단 입을 열면 모든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박지훈도 그녀를 향해 진심 어린 미소로 답했다. 참 좋은 분이셨던 것 같네요. 네, 맞아요.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진짜 친절함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의 한 종류라고. 그날 밤 박지훈은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오늘 있었던 모든 순간을 머릿속으로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김소희의 조용한 용기, 윤서진의 노골적인 잔인함, 그리고 그 사이에서 소리 없이 버티고 있는 그의 아이들의 인내. 그는 이제 지켜보는 시간이 끝나가고 있음을 알았다.
곧 그는 행동할 것이었다. 하지만 먼저 그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그가 진짜 누구인지 모두 앞에서 드러낼 가장 극적인 순간이 필요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결의를 다지며 속삭였다. 조금만 버텨, 하리나. 버텨, 이준아. 아빠가 거의 다 왔어. 다음 며칠은 마치 폭발을 앞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처럼 느껴졌다. 매일 떠오르는 해돋이가 이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다. 박지훈은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났고 이미 정원사 복장을 완벽하게 하고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연기를 멈출 수 있는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 그는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운명의 그 금요일 아침, 저택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조용했다. 거실에서는 그 어떤 만화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시끄러운 아침 식사 소리도 없었다. 오직 복도를 따라 얼음처럼 울려 퍼지는 윤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만 있었다. 이게 깨끗하다는 거야. 그녀가 소리쳤다. 이 침대는 돼지우리 같잖아. 박지훈은 어제와 똑같이 하린이의 창문 밖에서 굳어버렸다. 유리창을 통해 그는 그의 6살짜리 딸이 잠옷바람으로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시트는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지만 그녀의 기준에는 완벽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노력했어요, 윤서진 사모님. 하린이가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노력? 더 열심히 노력해. 너는 6살이지. 멍청이가 아니잖아. 윤서진이 아이가 밤새 덮고 잤을 담요를 낚아채 바닥에 경멸스럽게 던졌다. 다시 해. 하린이의 작은 손이 각 모서리를 집어넣을 때마다 파르르 떨렸다. 이준이는 이번에도 자신의 담요를 껴안고 문간에서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윤서진이 그에게로 휙 돌아섰을 때 그는 겁에 질려 훌쩍였다. 뭘 쳐다보니? 너도 저렇게 되기 전에 당장 아래층으로 내려가. 박지훈은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리다 못해 부서질 때까지 창틀을 꽉 쥐었다. 그의 온몸의 모든 섬유가 당장 저 방으로 뛰쳐들어가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필사적으로 자신을 강요했다. 아직이야. 증거가 필요해. 그녀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신의 진짜 얼굴을 보여주어야만 해. 아침 식사 시간에 윤서진은 다시 완벽한 안주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완벽한 자세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식탁에 앉았다. 그녀는 높이 쌓인 팬케이크를 빛 아래에서 황금빛 시럽이 반짝이는 접시에 자신에게 차렸다. 하지만 하린이의 접시에는 작고 볼품없는 팬케이크 하나만 있었다. 이준이의 것은 겨우 그 절반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해.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말했다. 더는 필요 없어. 바로 그때 이준이가 시럽병을 향해 본능적으로 손을 뻗으려 했고 찰싹. 그녀는 아예 그 작은 손을 가차없이 때렸다. 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폭력은 충격적이었다. 탐욕스럽게 굴지 마. 그녀가 쏘아붙였다. 김소희가 때맞춰 주스 쟁반을 들고 나타났다. 그녀의 눈은 아이들의 비어있는 듯한 접시로 즉시 향했다. 윤 사모님, 날이 더운데 어쩌면 어린아이는 수분이라도. 충분해. 윤서진이 칼같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아침부터 당신의 그 쓸데없는 의견은 정말 지겹다. 김소희의 목소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아이들입니다, 사모님. 아직 자라나는 아이들은 먹어야 합니다. 쾅! 윤서진이 커피컵을 3개 내려놓았다. 지금 당신 따위가 감히 내게 내 집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모님. 하지만 당장 나가세요. 김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모님, 제발 나가. 가사도우미는 쟁반을 꽉 쥔 채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뒷걸음질 쳤다.
하린이의 눈은 자신에게 유일하게 따뜻한 친절함을 보여주었던 그 어른이 방에서 쫓겨나는 것을 보며 절망적인 눈물로 가득 찼다. 박지우는 자신의 심장이 격렬하게 쿵쿵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바로 지금이다. 이제 때가 온 것이다. 윤서진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밤 그는 자신의 허름한 월세 원룸에서 녹음기 속 그녀의 목소리를 미친 사람처럼 계속해서 들었다. 모든 잔인한 단어, 모든 모욕적인 언사, 모든 것이 이제 영원히 지울 수 없게 보존되었다. 다음 날 그는 이 모든 것을 끝내기로 비장하게 결정했다. 토요일 아침은 마치 터지기를 기다리는 거대한 폭풍처럼 시작되었다. 하늘은 고요했지만 공기는 무거웠다. 박지우는 그 어느 때보다 일찍 도착하여 정원길 근처에 가장 은밀한 곳에 숨어 있었다. 안에서는 윤서진이 또 다른 완벽한 부인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 분주하게 부엌에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전화하는 것을 들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거짓된 쾌활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네, 그럼요. 정오까지 편하게 오세요. 제가 그동안 아이들이 얼마나 놀랍게 개선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개선이라는 그녀의 말은 박지훈의 속을 뒤집어 놓았다. 그녀는 아이들의 죽어가는 복종, 그들의 깊어진 두려움을 과시하기 위해 그들을 다시 한번 구경거리로 내세울 계획이었다. 정오쯤 3명의 여인이 도착했고 그들의 인공적인 웃음소리가 차가운 대리석 홀을 통해 울려 퍼졌다. 박지우는 테라스 근처에서 더 이상 다듬을 필요가 없는 울타리를 기계적으로 다듬으며 계속 일했다.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만큼은 가까이 있어야 했다. 아이들아, 윤서진이 불렀다. 지금 당장 내려와. 하린이는 숨막히는 옅은 파란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다. 이준이는 어울리지도 않는 작은 정장 차림이었다. 둘 다 공포와 피로로 지쳐 보였다. 예의를 갖춰서 윤서진이 손님들 앞이라고 경고했다. 안녕하세요, 숙녀분들. 하린이가 간신히 조용히 말했다. 어머나, 안녕하세요. 여자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되받았다. 정말 인형처럼 사랑스럽네요. 한 여인이 말했다. 정말 당신이 놀라운 일을 해냈군요. 아, 별 말씀을요. 역시 규율이 모든 것을 바꿔놓죠. 윤서진이 승리에 찬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예전에는 정말 제멋대로였는데 이제 이것 좀 보세요. 완벽하죠. 박지우는 또 다른 나뭇가지를 자르면서 손을 떨었다. 완벽하다고 그녀가 말했다. 완벽하게 망가진 작은 꼭두각시들. 바로 잠시 후 목이 말랐던 하린이가 테이블 위에 물 한 잔을 잡으려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긴장 탓이었을까? 그녀의 작은 손이 미끄러졌다. 쨍그랑 유리잔이 대리석 타일 위에서 굉음을 내며 산산조각 났다. 방은 순식간에 끔찍한 침묵에 빠졌다.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봐. 윤서진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순수한 독이었다. 죄송합니다. 하린이가 공포에 질려 속삭였다. 죄송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윤서진의 얼굴이 모욕감과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녀는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도 이성을 잃고 손을 번쩍 들어 올렸다. 박지훈이 본능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그가 움직이기도 전에 김소희가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문간에서 나타났다. 그만. 그녀가 소리쳤고 하린이를 감싸 안으며 그들 사이에 끼어들었다. 찰싹. 그 끔찍한 소리가 김소희에게 대신 맞았고 넓은 테라스를 통해 충격적으로 세게 울려 퍼졌다. 그녀는 비틀거렸고 뺨은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다. 윤서진은 감히 자신의 손을 막아선 하녀의 모습에 눈이 이글거리며 굳어버렸다.
네가 어떻게 감히? 저는 사모님이 저 아이를 때리도록 절대 두지 않을 거예요. 김소희가 온몸이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겨우 6살이에요. 겨우 어린 아이란 말입니다. 당신, 당장 해고야. 윤서진이 악을 쓰며 침을 뱉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당신이 이 바닥에서 다시는 일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김소희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저 아이를 다신 만지지 못해요. 초대받은 3명의 손님은 이 기괴한 광경에 얼어붙었고 이 자리에 개입해야 할지 아니면 당장 도망쳐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다. 박지훈의 심장은 그의 가슴에서 빠져나올 듯 천둥처럼 뛰었다. 바로 지금이었다. 때가 온 것이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전정가위를 바닥에 쨍그랑 소리나게 떨어뜨리고 앞으로 나섰다. 그것으로 충분해. 모두가 소리가 난 쪽으로 돌아섰다. 윤서진의 불타는 분노는 감히 끼어든 정원사를 향한 혐오로 일그러졌다. 그리고 당신은 또 뭐야? 여기서 뭘 하는 거지? 당장 네 일터로 돌아가. 박지훈은 정원사의 구부정한 자세가 아닌 이 집의 주인으로서 몸을 곧게 폈다. 그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침착했고 치명적으로 침착했다. 나는 말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윤서진. 그의 이름조차 모르는 정원사가 감히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어조에 무언가가 있어 여자들은 불안하게 서로를 쳐다보았다. 윤서진의 확신에 찼던 자신감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당신이 대체 누군데? 박지훈은 대답 대신 손을 뻗어 3주간 그의 얼굴을 가려주었던 가짜 수염을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벗겨내기 시작했다. 방은 숨을 멈춘 것 같았다. 처음에는 혼란이 왔고 그 다음에는 경악과 공포가 밀려왔다. 여자들 중 한 명이 손으로 입을 막으며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 박지훈 회장님. 윤서진은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아니야, 안 돼. 그럴 리 없어. 그는 땀과 접착제로 범벅이 된 가짜 수염을 경멸스럽게 바닥에 떨어뜨렸다. 오랜만이네. 윤서진 씨. 몇 초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공기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웠으며 그 침묵은 고통스러웠다. 윤서진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박지훈을 응시했다. 그녀의 입술이 벌어졌지만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당신은 뉴욕에 출장 가 있어야 했잖아요. 나는 많은 것이어야 했지. 박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당신의 완벽한 남편이어야 했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여야 했고 그리고 내 집에서 사는 이 괴물을, 이 악마를 알아보지 못한 멍청한 바보여야 했지. 김소희는 여전히 붉게 부어오른 뺨에 한 손을 댄 채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하린이는 그녀의 허리를 떨면서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이준희는 겁에 질려 그녀의 품에서 조용히 훌쩍였다. 박지훈 씨, 여보. 윤서진이 억지로 귀에 거슬리는 웃음을 지으며 더듬거렸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예요. 오, 아니. 나는 이것이 정확히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는 지난 2주 내내 단 하루도 떠나지 않고 여기에 있었어. 윤서진. 바로 이 정원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당신의 목소리를 더 듣고 당신의 모든 만행을 녹음하면서 그녀의 얼굴에서 마지막 핏기마저 완전히 가셨다. 당신이 감히 나를 녹음했다고요? 모든 단어,
하나도 빠짐없이. 박지훈이 셔츠 주머니에서 작은 디지털 녹음기를 꺼내며 말했다. 당신이 내뱉은 모든 모욕, 모든 폭언, 모든 위협, 당신이 내 아이들을 공포에 떨며 울게 만든 그 모든 순간을. 손님들은 경악에 찬 표정을 주고받았다. 그들 중 한 명이 속삭였다. 우린 이만 가봐야겠어요. 하지만 박지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들을 그 자리에 멈춰 세웠다. 아니요, 머무세요. 당신들은 모두 내 가족이 얼마나 완벽한지, 내 아내가 아이들을 얼마나 개선시켰는지 보러 여기에 오셨던 거잖아요. 그럼 부디 끝까지 머물러서 이 연극의 진실을 보세요. 윤서진의 마지막 남은 평정심이 산산조각 났다. 네가 감히 나를 속였어. 그녀가 짐승처럼 소리쳤다. 어떤 더러운 범죄자처럼 네 아내를, 나를 염탐했어. 나는 당신에게 내 아이들을, 내 전부를 믿고 맡겼어. 박지훈의 목소리가 고통으로 약간 갈라졌다가 다시 강철처럼 굳어졌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을 무참히 망가뜨렸지. 그는 그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하린이와 이준희에게 몸을 돌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제 아무도 다시는 너희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야. 하린이의 작은 팔이 그의 목을 감쌌고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서름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이준희의 작은 손이 아빠의 셔츠를 필사적으로 붙잡았다. 김소희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내리깔았고 그녀의 눈은 안도와 슬픔이 뒤섞여 반짝였다. 당신이 그들의 아버지였군요. 이 모든 시간 동안. 박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네, 내가 여기에 없을 때 내 아이들에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알아야만 했어요.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리고 당신은 모든 것을 보았군요. 네, 봤어요. 그가 한없는 감사를 담아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당신도 봤습니다, 소희 씨. 당신은 이 어둡고 차가운 집의 유일한 빛이었어요. 그때 윤서진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칼날처럼 그 감동적인 공기를 갈랐다. 오, 제발 역겨워서 못 들어주겠네. 저 여자를 무슨 성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만들지 마세요. 저 여자도 이 집의 다른 모든 사람처럼 당신을 교묘하게 조종하고 있었던 것뿐이라고요. 박지훈이 천천히 일어섰다. 여기서 유일하게 조종을 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었어. 그는 망설임 없이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다. 윤서진의 차갑고 잔인한 그리고 명백한 그녀의 목소리가 테라스의 스피커를 통해 방을 가득 채웠다. 역시 두려움이 사랑보다 훨씬 더 잘 통해. 사랑은 아이들을 버릇없고 나약하게 만들 뿐이야. 여자들은 경악하며 숨을 들이마셨다. 한 명은 고개를 저으며 마치 더러운 것이라도 본 듯 뒷걸음질 쳤다. 윤서진이 이성을 잃고 녹음기를 향해 달려들었다. 당장 그거 꺼. 박지훈이 가볍게 그녀를 피하며 뒤로 물러섰다. 다시 한번 나나 내 아이들 혹은 저 여자에게 손을 대려고 해봐.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변호사가 이 녹음 파일을 듣게 할 거야.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두려워 보였다. 박지훈 씨, 여보, 제발. 그녀가 목이 갈라지는 목소리로 애원했다. 우리가 이것을 고칠 수 있어요.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 치료를. 아니, 그가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가로막았다. 당신은 끝났어. 내 변호사는 이미 이혼 서류를 작성하고 있어. 당신은 오늘 당장 내 물건들 짐 싸서 여기서 떠날 거야. 그리고 다시는
영원히 이 아이들을 보지 못할 거야. 그녀의 얼굴이 애원해서 다시 끓어오르는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은 내게서 그들을 데려갈 수 없어. 그것서 애초에 그들은 당신이 데려갈 수 있도록 당신의 것이 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 김소희는 윤서진이 분노로 다시 달려들 때 반사적으로 움찔했지만 박지훈이 이번에는 그녀의 손목을 강하게 붙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들의 발밑에 깔린 차가운 대리석보다 더 싸늘한 속삭임으로 떨어졌다. 다시 한번 그녀나 내 아이들을 만지기라도 해봐. 그럼 당신은 당신이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자비를 내게 무릎 꿇고 구걸하게 될 거야. 윤서진은 숨을 거칠게 헐떡이며 그의 손에서 팔을 잡아당겼다. 당신은 이것을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나는 이미 당신과 결혼한 그 순간을 후회하고 있어. 그가 말했다. 그녀는 배신감에 찬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자신을 경멸하며 바라보는 손님들, 겁에 질린 직원들, 그리고 더 이상 그녀의 것이 아닌 이 거대한 집. 그리고는 문을 향해 돌진했고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마치 분노의 총성처럼 바닥에 부딪혔다. 그 소리가 복도 저편으로 완전히 희미해졌다. 끔찍한 침묵이 내려앉았다. 오랫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하린이의 작은 목소리가 그 정적을 깼다. 아빠, 정말 그녀가 갔어요? 그래, 내 사랑하는 아가야. 박지훈이 그녀를 가슴에 꼭 끌어안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녀는 갔어. 영원히. 김소희는 그들 옆에 웅크리고 앉아 하린이의 뺨에 남은 눈물 자국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이제 정말 안전하단다, 내 사랑. 이준희는 이 모든 시간 동안 자신들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그녀였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김소희의 소매를 작은 손으로 잡아당기며 그녀의 품에 파고들었다. 박지훈은 그녀를 바라보았고 정말로 그녀를 바라보았으며 이전에 로버트로서는 감히 스스로 보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을 보았다. 그녀의 강인함, 그녀의 연민, 그리고 그녀의 조건 없는 사랑. 당신이 그들을 구했어요, 소희 씨. 그가 목이 메어 조용히 말했다. 김소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그저 누구나 했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은 그들의 아빠인 내가 하지 못했던 일을 했어요. 잠시 동안 그들의 눈은 말없이 마주쳤다. 그 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연결이 있었다. 그리고 김소희가 먼저 시선을 돌렸다.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했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요. 박지훈이 고통스럽게 인정했다. 그리고 나는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이 끔찍하게 증오스러워요. 하지만 내가 로버트로서 당신에게 말했던 모든 단어, 존중에 대해, 가족에 대해 그 모든 것은 진짜였다고 맹세해요. 그녀의 눈에 배신감과 혼란스러운 눈물이 고였다. 저는 당신을 믿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가 말했다. 지금은 이것만 아세요. 당신은 다시는 윤서진 같은 그런 사람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게요. 김소희가 희미하게 슬프고도 아름답게 웃었다. 그것이 제가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박지훈 회장님. 그는 망설였다. 그럼 무엇을 원했나요? 저 아이들이 다시 진심으로 웃는 것을 보는 것.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박지훈은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하린이는 모든 긴장이 풀린 듯 그의 가슴에 기대어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녀의 작은 손은 아빠의 셔츠를 놓지 않으려는 듯 꽉 잡고 있었다. 이준희는 그들의 수호천사였던 김소희의 무릎에 웅크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마침내 평화롭게 숨쉬고 있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이 거대한 저택은 조용하게 느껴졌다. 윤서진이 만들었던 그 차갑고 숨막히는 두려운 침묵이 아니라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뒤에 안전함에서 오는 고요한 평온함이었다. 박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가 보았고 견뎌낸 모든 것의 무게가 그를 짓눌렀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가 중얼거렸다. 김소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들에게는 그럴지도 모르지만 회장님, 당신에게는 아직 아니에요. 그는 혼란스러워하며 그녀를 힐끗 보았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를 용서해야 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당신은 그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잖아요. 그 죄책감이 앞으로 올 시간들을 앗아가도록 두지 마세요. 박지훈은 마침내 평화로운 아이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꼭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처럼 들리네요. 잃었죠. 김소희가 담담히 인정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어쩌면 평생 지킬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찾은 것 같아요. 그는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저도 그래요. 밖에서 따스한 오후의 빛이 키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고 피와 눈물로 얼룩졌던 대리석 바닥을 눈부신 금빛으로 물들였다. 장미 향기가 정원에서 부드럽게 불어 들어왔고 박지훈이 몇 년 전에 아이들을 위해 심었던 그 장미가 이제 다시 화려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오랫동안 처음으로 이 거대한 집은 더 이상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비로소 집처럼 느껴졌다.